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번째 강좌의 주제는 불교 신앙의 원류, 아리안 문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리안이라고 하는 민족, 이제 이 민족이 저희들 인류 역사 위에 처음 자취를 드러내는 것은 기원전 17, 18세기경입니다. 이들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느냐 하면은 코카서스의 남부 지역에 있는 초원지대였습니다. 이 일대를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유목민이었죠. 그리고 이 유목민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소나 말을 방목해야 되기 때문에 끝없이 풀을 따라서 민족이동을 시작하는 것이 이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카사스의 남부 초원에서부터 서서히 서쪽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한다면은 티베트 고원 같은 것을 지나서 중국의 북부 요동성을 지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끝까지 가면 결국은 바다에 부딪히게 되니까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아리안이 들어왔다는 흔적도 없지만은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계속 서쪽으로 진로를 잡았던 것 같은데, 계속 그쪽으로 진로를 잡다가 이들이 부딪힌 데가 어디냐 하면은 바로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입니다. 이 히말라야에 부딪혀서 이들은 두 갈래로 민족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파는 히말라야를 넘어서 인도 대륙에 침입하게 되고, 또 일파는 인도 대륙을 비껴 지나가면서 오늘날 중동 지역이라고 말하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 쪽을 지나서 지중해를 건너게 되면 곧바로 유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이런 민족의 두 갈래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인류들이 언어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태까지는 세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언어 가운데 하나는 영어거든요. 영어가 굉장히 오래된 언어인데, 이 영어라고 하는 것의 어원이 뭐냐? 라틴어죠. 라틴어의 어원은 뭐냐?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하던 그리크라고 하는 언어죠. 그리크의 어원은 뭐냐? 코이네라고 하는 언어였어요. 근데 코이네의 어원은 뭐냐? 그거는 저희들이 몰랐어요. 코이네라고 하는 그 언어의 어원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 얘기를 학자들이 인용을 많이 했어요. 인간들이 신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서 노한 신이 이거를 벌하는데, 어떤 벌을 내리느냐 하면은 탑을 쌓으려니까 제일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과 그 위에 있는 사람의 언어를 신이 교란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 물 좀 올려보내달라. 그러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밑에서는 막 벽돌이 올라가고, 또 그 제일 위에서는 이것을 좀 깎을만한 그 날카로운 칼을 좀 올려보내다오. 그러는데 엉뚱한 게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탑을 완수하지 못하고 탑이 무너져 버렸다. 이게 바벨탑의 전설이거든요. 근데 코이네가 그 성경의 얘기에 나오는 바벨탑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신앙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인지 몰라도 학술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코이네의 어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코이네의 어원이 뭐냐 하면 바로
고대의 인도 사람들이 쓰던 산스크리트라고 하는 언어고, 또 이것 말고 또 하나 쓰던 언어가 지방 속어로 알려져 있는데 팔리어라고 하는 언어, 이 두 가지의 언어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의 어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라고 하는 글자와 지금 인도 사람들의 고대 언어였던 산스크리트나 팔리어에서 쓰는 말은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쓸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영어로는 숫자 쓸 때 1, 2, 3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인도 말로는 어떻게 쓰느냐 하면 It got to be 3 그래요. 3, 3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은 숫자나 지명이나 사람의 이름이나 이런 거는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데 너무도 흡사해요. 이 모든 그 언어의 구조가. 더군다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산스크리트가 영어의 어원이라는 것을 밝힌 이가 막스 뮬러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있었는데, 이 막스 뮬러가 뭘 발견하게 됐느냐, 이 두 민족, 서양 민족과 인도 민족이 이걸 어떻게 발견했느냐 하면은, 인도에 관련되는 공부를 하다가 힌두에 굉장히 신이 많잖아요. 그 신 가운데 자우스라고 하는 신을 발견했어요. 이게 천신입니다. 하늘의 신이에요. 드야우스 이렇게 쓰여 있지만 자우스. 그럼 이게 서양 사람들이 쓰는 제우스하고 똑같잖아요. 자우스, 제우스. 막스 뮬러가 이걸 발견하고 울었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스크리트는요, 영어의 어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라고, 순수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서 산스크리트적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우선 우리가 쌀이라고 그러죠? 산스크리트로는 뭐라고 쓰느냐? 사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순수 우리말이겠죠? 아궁이. 이것도 인도말이에요. 인도말로는 아그니라고 그래요.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도 인도의 도시 이름을 그대로 옮겨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이 사시던 성 가운데에서 슈라바스티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슈라바스티, 지금도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슈라바스티라는 지역이 아직도 있어요. 여기 슈라바스티 지역에는 뭐가 남아있느냐 하면 불교 성지 가운데 하나인 4대 성지에는 안 들어가지만은 쥐타바나 기수급 고독원이라고 하는 기수급 고독장자가 세운 우리 불교에서 가장 큰 절이었던 쥐타바나라고 하는 절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슈라바스티 번역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지명인데.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한문경전에서 슈라바스티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슈라바스티, 신라벌에 계실 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비슷하잖아요. 발음 나는 게.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라벌이 되잖아요. 서라벌이라고 하는 것이 서발 이렇게 되잖아요. 서발 하는 것이 서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서울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가 부처님의 사시던 그 위대한 성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참 우리 한국인들이 불연이 있는 민족이기는 해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나라의 언어에도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도에는 거의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요, 서양 사람들 가운데 제일 족보 따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독일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 왜 밤낮 얘기하는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이걸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태인들을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까지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학설이 학계의 공인이 되고 누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을 부정할 길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인도 사람들의 지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서 게르만 앞에다가 인도말을 붙여서 요즘엔 뭐라고 부르느냐면 인도 게르만 이렇게 불러요. 이만큼 이 서양 사람들의 선조가 바로 인도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와 같은 그런 인도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도라고 하는 나라와 서양 사람들은 선조가 같은 동일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하고 인도 사람들이 골격이 비슷하잖아요. 우리 같은 이 동아시아 사람들과는 달리 우선 몸에 털이 많고 그 다음에 기골이 장대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그 뼈대도 굵고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된 것은 아마 기후 영향이겠죠. 인도의 아리안들이 인도에 정착하게 되면서 인도의 원주민들과 결혼하게 되고 여기에서 혼혈이 생기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피부는 검정색을 띄우게 되지만은 전체적인 모든 골격은 분명히 서양 사람과 동일한 민족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을 정도로 서양인과 인도인들은 동일 민족임을 알 수 있잖아요. 이 인도 아리안들이 인도 대륙을 넘어서 인도에 침입하게 된 것은 기원전 15세기에서 기원전 13세기경 무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원전 17세기경의 모습을 나타낸 이래로 200여 년쯤 지난 후에 드디어 인도 대륙에 침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 대륙에 침입했을 당시에 인도 대륙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원주민이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뭐 드라비디안을 비롯한 여러 그 민족들이 인도 대륙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아리안들이 들어와서 그들과의 격렬한 전쟁이 불가피했는데 그 전쟁에서 아리안들이 아주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아리안들이 원주민을 손쉽게 굴복시킬 수 있었을까?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는 아리안들이 기마민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기마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타는데 능하고 또 정착민들과는 달리 아주 생내적으로 전쟁에는 익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정착민들은 아무래도 농사 짓는 일을 업으로 삼다가 보니까 전투력은 많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좀 더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 원주민들은 문명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청동기 문명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반해서 침략자였던 아리안들은 이미 철기 문명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철기 문명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아리안들은 새로 만든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반해서 원주민들은 구리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리와 새는 그 싸움이 되지를 않죠. 뭐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은 거의 이제 무자르듯이 적의 무기들을 자를 수 있었을 테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원주민들을 굴복시키게 되었던 것이죠. 원주민들을 굴복시키고 이들은 캐스트를 확립시켰습니다. 이 캐스트라고 하는 것은 역시 여러분들도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셨겠습니다만은 사성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브라흐마나
브라흐마나는 아무래도 사제족을 가리키는 말이죠.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최상의 계급.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계급을 우리가 크샤트리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그 계급은 사회의 지도층 계급입니다. 왕이나 혹은 호부 장상들 뭐 이런 사람들이고, 세 번째의 계급이 바이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공상에 종사하고 있는 보통의 평민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을 우리가 수드라라고 부르죠. 수드라는 노예 계급인데, 사실 이 중에서 뭐 사람 대접을 받는다고 그럴까, 그런 분들은 브라흐마나와 크샤트리아 이 두 족밖에는 없죠. 나머지 이 바이샤나 수드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주 힘든 삶을 살았어야 했고, 특히 수드라 같은 경우에는 뭐 죽여도 죄가 안 되고 마음대로 팔고 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인도판 노예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인간이 평등하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그 잘못된 사고방식들을 옛날 사람들이 행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계급제도 같은 이야기가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 성행했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인간은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으면 차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산에 보면은 빨간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흰 꽃도 있고, 나무도 키가 큰 나무가 있고 키가 작은 나무가 있는 것처럼 사람도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머리 나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차별 있는 대로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일상화되었던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인격의 평등을 인정하지 못했고, 지금 인간이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 200년이 채 안 됩니다. 사실 서양에서도 의회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했다고 하는 영국 같은 나라도 보면은요, 여성 참정권이 이루어진 것이 불과 17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후에도 대학 나온 사람한테 투표권을 하나 더 줄 때가 일시적이지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자무식인 사람하고 가장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이 한 표를 가지고 의사를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남녀 평등이 정착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나 제가 그 청년기까지만 해도 헌법상에는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은 사회의 통념상 갖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 자신 있게 우리나라가 남녀 평등을 실현했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첫째, 법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어 있잖아요. 남성 위주의 것들이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두 번째, 남성 위주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모든 남성들이 선호했던 법과기에 통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부르는 이런 조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여성이 훨씬 많잖아요. 저도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 보면 미안하지만 여성들이 성적이 훨씬 우수해요. 그러니까 두뇌를 가지고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왜 발전했느냐? 저는 그 원인이 남녀 평등을 조기에 실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지역에 있는 아랍의 여러 나라들이 왜 발전이 더디냐? 여성에 대한 족쇄를 아직까지도 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여성이 무슨 뭐 차돌인지 뭔지 이거를 가려야 된다. 지금도 뭐 이란에서 그걸 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그걸 반대한다고 해서 잡아놓고 뭐 이런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들이 운전하는 것도 기피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여성을 사회 활동시키는 일에 금지시키는 이런 폐악들, 이건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자가 쏘는 총 맞으면 안 죽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성을 이렇게 홀대하고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쪽 나라들이 그렇게 훌륭한 자원과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발전을 못하고 있거든요. 심하게 말하면은 지금 아랍 제국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의 절반 몇 개를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여성 인력을 끝까지 방치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참 우리 한국은 그런 면에서는 진취적이기도 하지만은 국가 발전의 가장 원동의 힘이 거기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드라라고 하는 것을 당시의 관습으로만 이해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아리안들이 인도 대륙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인도 대륙에 정착하면서 이네들은 무엇을 이루게 되었느냐? 우선 문명의 중심지를 그 이전에 인더스 문명이 발달했던 인더스강 유역에서 간지스강 유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인도 대륙의 내륙으로 들어온 거죠. 내륙으로 들어와서 간지스강 유역에 많은 도시국가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안들이 정착하면서부터 당시의 도시국가들은 강력한 전제왕권을 가진 전제왕국에는 이르지 못했지만은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힘, 그게 뭐냐면 상업이에요. 그리고 공업입니다. 이 둘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굉장히 힘있는 도시국가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생겨났던 도시국가들 가운데에는 마가다나 코살라와 같이 부처님 당시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인도 대륙을 호령하던 그런 왕국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와 같은 아주 훌륭한 인도 대륙의 새로운 주인이었던 인도의 아리안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리안들은 제가 그 인도 문화의 특징에서 종교성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어떤 의미로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형태들을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인식하려고 하는 경향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앞서 제가 이 산스크리트와 팔리어가 영어의 어원이라는 것을 밝힌 막스 뮬러라고 하는 위대한 학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막스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는 언어학자였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연구하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불교학으로 변신을 해서 불교학의 연구 발전에도 많은 그 공로를 남겼는데, 이 사람이 이룩한 공로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SBE 시리즈라고 하는 것을 발간한 일입니다. SBE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Sacred Books of the East, Sacred, 신성하다, B, book, 책,
이스트, 동방의 성전들, 동방에서 간행된 여러 가지의 위대한 저술들. 근데 말은 그렇게 Sacred Books of the East라고 붙였지만은 구할 이상은 불경입니다. 거의 다 불경을, 이 사람이 이제 언어학을 전공했던 사람이니까 산스크리트나 파리어에 능통했던 사람이니까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대승경전을 막스 밀러가 번역을 했습니다. 법화경, 금강경, 반야심경, 열반경, 화엄경, 이 위대한 불교 경전들을 거의 다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이 Sacred Books of the East가 출간된 지가 20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부터 서양에서의 불교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불교학이 언제부터 비롯되었을까? 학자들마다 뭐 견해가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해방 이후의 동국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국대학이 유일하게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불교학관이, 인도철학관이, 선학관이 하는 불교학 계통의 전공을 가지고 있는 대학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불교학적인 연찬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불교학 연구 역사는 이제 80년이 채 안 되는 70년 남짓합니다. 그거에 비해 보면 서양은 200년의 연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불교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1세대 불교학자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막스 밀러 같은 사람이 있고 또는 그분보다는 조금 후배였지만 거의 1세대에 해당하는 많은 다른 불교학자들이 태어나서 서양에서 처음으로 불교학을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지금은 2세대, 3세대를 거쳐 4세대의 불교학자들이 발전되는 그런 시점인데 또 재미있는 것은 서양의 불교학자들은 저희들하고 종교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를테면 가톨릭의 신부 같은 분들이 많아요. 1세대 불교학자 가운데 한 분으로 꼽히고 있는 이제 자크 마르땡 같은 분들 또는 우리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벨기움의 위대한 불교학자였던 그런 분들이 전부가 다 1세대에서 불경을 직접 연구한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벨기에의 불교학자라고 하는 것은 에티엔 라모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먼저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불교학의 연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런 것 때문에 서양에서의 불교학은요 주로 문헌학 그 중에서도 특히 해석학 쪽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불교학자들이 주로 굵직굵직한 불교 관련 논서들을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면 라모트 교수 같은 경우에는 유마경 강설 뭐 이런 것을 남겼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실방 레비 같은 분들은 화엄경 해설 뭐 이런 것들을 남기고 대승기실론 연구 이런 것을 남겨서 주로 해석학적인 그런 연구를 했고 불교 언어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의 한문 문화권과는 조금 공부의 전통 자체가 다른 거죠. 또 일본도 불교학 연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메이지 시대부터 명치 유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더라도 100년이 훨씬 넘거든요. 그래서 1세대였던 우이하쿠주라든지 또는 미즈노 고겐 같은 이런 위대한 불교학자들이 생기고 다음 2세대였던 나카무라 하지메 같은 분이 등장하면서 참 불교학을 굉장히 발전시킨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교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우선은
인원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이와 같은 동국대학 불교대학의 전체 입학 정원이 100명이 채 되지 못하잖아요. 그나마도 잘 오지를 않고요. 아무래도 불교학 연구를 해서 밥을 먹고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동국대학 같은 데에는 불교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한테 전원 장학제도를 수여할 정도로 굉장히 애정을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우선 그 숫자를 늘려야 된다. 앞서 제가 동국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1년에 졸업생으로 나오는 것이 5, 6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일본에 있는 200여 개의 불교대학 가운데에서 매년 졸업생의 숫자가 10명만 잡아도 2만 명이 넘잖아요. 100명만 잡아도 2만 명이 넘잖아요. 이거는 수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50대 2만 명이니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점도 깊이 고려하고, 불교를 연구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 불자들이 애정을 갖고 살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8번째의 강좌는 이른바 불교신앙의 원리로서의 아리안 문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